안녕하세요, 셀러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석 연휴를 정신없이 보내고 추석 연휴 밀린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많이 늦었어요. 혹시나 기다리셨다면 죄송해요. 지금도 한글날 짬을 이용해서 급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게 긴 공휴일은 쉬면서 자신을 리프레시하는 그런 휴일이 아니라 아이와 좀 놀아줘야 되고 업무는 점점 더 많이 쌓여가는 그런 날들. 제가 맘만 조금 다르게 먹고 그 며칠간을 즐기면 될 텐데 저한테는 아직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각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바로 지난 영상에서는 최근 들어 부쩍 해외 배송 요금이 많이 인상된 안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죠.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화물기 수급으로 인해서 요금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150% 이상 올라버리니까 좌절이 아닐 수 없어요. 코로나가 빨리 정리되고 물류가 제대로 흘러갔다면 이렇게까지 계속 오르진 않았겠지만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니 저희 같은 슈퍼 의뢰 입장인 셀러들은 일단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겠죠. 일단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면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요금 인상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마존 FBA로 판매를 하면서 아마존 현지 창고에 한꺼번에 물건을 다 보내서 물류비를 확 줄이는 방법, 또는 다른 펄필먼트 업체를 이용해서 현지 국가의 창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각 거점 국가마다 창고를 따로 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직 기초적인 아마존, 이베이 등의 해외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셀러분들이 하기에는 물량 면에서나 컨트롤 면에서나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재고 부담 때문에 해외 판매를 포기하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어요. 초보 셀러분들에게는 일단 FBA나 그 밖에 펄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 한국에서 고객에게 직접 발송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업체를 찾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총 2회에 걸쳐서 실제 제가 이용해본 경험을 통해서 각 해외 배송 업체들에 대해 장단점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고 요금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은 해외 배송 업체들의 장단점, 그리고 다음 영상은 요금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를 할 거예요. 특히 이번 영상인 장단점 영상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한 뒤에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했다가 추후에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펑 터져버리실지도 몰라요. 예전 영상에서도 장단점을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추가되는 부분, 특히 단점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새롭게 준비한 거니까 기존에 한번 보셨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믿어요. 먼저 배송사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UPS, DHL, FedEx 이런 특성 업체들, 두 번째, 우체국, 세 번째, 배송업체와 우체국 또는 해외 배송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해외 배송을 해주는 사설 업체들.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업체를 예로 들면 퀵익스프레스, 링코스 등이 있죠. 첫 번째 특성업체와 두 번째 우체국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 가볍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각 서비스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UPS, DHL, FedEx 같은 특성업체의 장점은 배송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특성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픽업하러 오기 때문에 물건이 픽업되고 난 뒤부터 실제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제품이 분실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또한 트래킹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자세히 되기 때문에 배송면에서는 가히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배송 품질에 대한 장점과 함께 뚜렷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먼저 배송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배송 요금은 각 배송업체와 계약을 통해 많게는 70-80% 정도 할인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한국에서 발송을 하는 경우만 할인이 되는 거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할인 요율이 아닌 정상 요금이 적용이 돼요. 현지 국가에서 통관 문제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여러 차례 배달 시도 후에 불가피하게 발송이 될 경우에는 할인 요율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원래 요금을 다 받으니까 요금에 대한 부담은 항상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물건 값이 비싸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현지에서 폐기하는 비용이 어쩌면 더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반송 또는 폐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상 통관 시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관부가세 금액이 다른 배송사들에 비해 좀 과도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단점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체국. 우체국은 그냥 무난하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을 다 커버할 수 있고 요금은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고 배송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국제 배송을 감안하면 해외 고객들도 용인해 줄 만한 수준이고 현지 통관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져서 관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에요. K패킷, DMS 등은 우체국에서 직접 픽업을 와주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물건이 나간 후 지금까지 분실이 된 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저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픽업 후에 국내에서 분실된 건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조금 있다가 사설업체 설명의 단점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국내에서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사소한 분쟁들이 정말 머리 아프고 속을 썩이는데 우체국은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해요. K패킷의 경우 거의 비대면으로 고객의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고객이 못 받았다고 우기면 보상받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캐나다가 이런 고객의 클레임이 좀 많은 편이고요. 여튼 이런 클레임이 발생을 하면 90% 이상은 보상을 못 받아요. 미국 우체국, 독일 우체국, 이런 우체국들은 이런 이유로 인한 행방조사 청구도 아예 불가능하게 막혀있죠. 이럴 경우에는 K패킷이 아니라 수취인 서명이 꼭 필요한 EMS로 발송을 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K패킷보단 요금이 좀 많이 비싸죠. 2kg 미만의 저가 제품이라면 요금이 비싼 EMS로 발송하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품가와 무게에 따라 판단하셔서 둘 중에 잘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우체국에 대해 설명 들으시고 K패킷이고 EMS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해외 배송 서비스 정리해둔 영상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보시고 오세요. 우체국 배송에 대해 정리하면 정말 무난하고 사무실로 직접 픽업으로 와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분실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고 현지 세관에서 관부가세 문제가 덜하지만 해외 현지 고객이 미수취 클레임을 걸 경우에는 K패킷은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러시아 및 몇몇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발송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고 가능한 국가도 K패킷은 속도가 많이 느리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사설업체예요. 특성업체, 우체국 또는 그 밖의 해외 배송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외 배송을 해주는 사설업체예요. 오늘 장단점을 설명드릴 사설업체의 업체명은 비공개로 할게요. 저희 실제 경험을 통한 장단점이고 단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해당 업체에 너무 큰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사설업체가 특성업체와 우체국과의 계약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는 그냥 접수만 사설업체가 대신 해주는 거고 사설업체들은 그 우편물들을 특성업체와 우체국에 배송을 의뢰하는 경우예요. 아니 셀러가 특성업체와 우체국과 직접 계약을 해서 발송을 하면 되지 사설업체를 중간에 끼고 이용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사설업체의 우체국 특성업체 위탁 서비스는 아예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특성업체와 우체국이 위탁 배송해주는 서비스 말고 사설업체들의 메인 서비스는 특정 국가의 배송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 현지 국가에서 현재 서비스하는 배송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물건을 모아서 현지 국가의 공항으로 한꺼번에 배송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현지 국가의 배송업체가 고객에게 배송을 마무리하는 경우죠. 장점은 특정 국가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 요금이 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배송 속도도 특정 국가로 한정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 훨 빠른 경우도 많아요. 실제 코로나 기간 중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로 10일 전후에서 배송이 완료가 돼요. 좀 더 지원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저렴한 요금, 빠른 스피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배송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합격점이지만 사설업체의 경우에는 엄청난 단점이 존재해요. 큰 단점 중 하나는 픽업을 직접 하러 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설업체로 택배를 직접 보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택배 비용 몇천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셀러가 택배 박스 하나에 50개의 제품을 담아서 사설업체로 발송을 했는데 사설업체는 49개, 49개의 제품만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실제 입고되는 제품 수량이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면 셀러와 업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 보여.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셀러가 택배를 보내는 모든 과정을 CCTV로 다 녹화를 해야 하는가 싶어요. 또한 업체에 도착한 물건에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택배사의 책임인지 사설업체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배상 청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택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끼거나 택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3, 4일 이상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죠. 우체국, 특성업체의 경우에는 픽업 당일 전부 분류가 완료되니 사설업체의 빠른 배송에 대한 장점이 여기에서 3, 4일 정도 상쇄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 실제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는 셀러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한 바가지가 나는 경우죠. 모 업체는 어떤 걸 부피 무게를 적용하고 어떤 걸 실측 무게로 적용할 건지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치가 않아요. 부피 무게는 제품의 부피를 우리가 무게를 표시할 때 쓰는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거라고 이미 여러 번 많이 설명드렸죠. 실측 무게는 실제 저울에 달아서 나오는 무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류를 폴리백에 담아서 발송을 했을 경우 부피 무게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UPS나 FedEx 같은 특성업체는 폴리백에 든 경우에도 엑스레이로 부피를 측정을 해서 부피 무게가 실측 무게보다 더 클 경우 부피 무게를 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우체국은 KPK, DMS 등은 부피 무게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정해놓은 규격 그 이하라면 전부 실측 무게로만 요금을 측정해요. 그리고 폴리백에 든 경우는 압축이 어느 정도라도 된다면 규격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 사설업체는 동일 제품을 동일한 사이즈의 폴리백에 넣어서 동일한 포장으로 보내도 어떤 건 부피 무게로 요금을 적용하고 어떤 건 실측 무게로 요금을 적용해요. 처음부터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고 현장 작업자가 판단을 해서 어느 요금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상담센터에 문의해봤자 눌러서 좀 줄어드는 건 실측 무게로 요금을 적용하고 잘 안 줄어들면 부피 무게로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전부 현장 작업자의 판단 하에 이루어져요. 이런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셀러와 사설업체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분쟁의 소지가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셀러가 무게 대비 부피가 조금 큰 한 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제품이 부피 무게를 적용하는지 실측 무게를 적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삼아 2개를 사설업체에 보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업체는 2개 제품 모두 다 실측 무게로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셀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실측 무게가 적용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부피 무게가 아닌 실측 무게 기준으로 제품 배송료를 책정을 하고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일주일 정도 실측 무게로 잘 적용하다가 갑자기 작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부피 무게로 적용이 됐다가 실측 무게로 적용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낭패를 보게 돼요. 셀러가 여기에 대해 어필을 해도 거의 안 먹혀요. 해당 제품은 부피 무게 적용 대상이 맞다 이런 답만 되풀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동일 제품을 동일하게 포장을 했는데 요금이 다르게 나온다는 건 셀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경우 부피가 조금 나가는 의류나 인형류는 부피 무게와 실측 무게의 차이가 1, 2kg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요금이 많게는 2, 3만원 더 나오게 되고 하나 팔아서 마진이 10,000원 미만이었다면 팔 때마다 1, 2만원의 손해를 보는 제품을 판 꼴이 되겠죠. 좀 억울하겠죠. 그리고 실제 부피 무게 적용권에 대해서도 실제 사이즈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되어 이의 신청을 해도 쉽게 받아주지 않아요. 업체에서 측정했을 때는 그 정도였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아마 돌아올 거예요. 실제 해당 업체들은 작업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오류인지 확인하는 것조차 엄청 힘들어하는 듯 보여요. 그 밖의 단점들로는 우체국처럼 여기도 현지 문 앞에 배송이 많아서 해외 고객의 미수치 클레임 건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아요. 업체에다가 조사를 요청해봤자 현지 업체가 문 앞에 배달이 완료됐다고 한다. 이런 답변만 99% 이상 받으실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설업체의 단점으로 말씀드린 분실, 미입고, 파손, 그리고 무게 과다 청구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셀러는 거기에 대해 수시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줘야 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또 시간과 인력을 꾸준히 소모해야 하니까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는 그 맡긴 부분에 대해 생각을 잊고 다른 곳에 더 몰두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맡기고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니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불평만 늘어놓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초보셀러분들에게 색안경만 씌워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 이용하시게 되면 겪으실지도 모르는 단점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점들이 많은데 왜 이걸 써?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판매 과정의 일부이고 이겨내거나 덮고 넘어가거나 해야 될 부분이라서 먼저 알려드렸어요. 이제 단점들도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예방하고 대비하면 되겠죠. 이런 단점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업체는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냥 서비스가 덜한 조금 더 비싼 다른 업체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최신 요금표와 함께 업체를 비교해서 어떻게 요금을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